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겪었고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젊어서 총명했던 친구들이 말년에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유전자에서 찾습니다. 혹은 운명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아침과 저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은 대부분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만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만 하는 습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일해온 분들, 이 아무 의심 없이 해온 습관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평생 교수로 살았으며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항상 늦게 먹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혼자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국을 짜게 끓여 먹었습니다. 입맛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다며 차로 대신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속 날짜를 자꾸 잊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시간에 반응합니다. 뇌는 우리가 함께 먹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살아갑니다. 매일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탁이 10년 후의 뇌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겪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밥상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것.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녁 7시에 먹으면 어떻고 8시에 먹으면 어떤가?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날엔 저녁 2시가 넘어서야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그런 실수를 조용히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9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계라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밤새 활동하면서 뇌 세포 사이에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다시 말해 잠은 뇌가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남아있으면 몸은 그 음식을 처리하는 데 자원을 집중합니다. 뇌가 청소를 해야 할 시간에 몸은 소화를 하느라 바쁩니다. 청소부가 퇴근도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한 번도 제대로 청소되지 못한 채 노폐물을 켜켜이 쌓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분들일수록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할 일이 없어도 저녁은 7시, 8시가 되어야 차려집니다. 습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사라져도 습관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조용히 뇌를 갉아먹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마칩니다. 처음엔 이런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몸에 가장 정직한 예의라는 것을 압니다. 저녁을 일찍 마치면 잠자리에 들 때쯤 위장은 비어 있습니다. 뇌는 밤새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습니다. 105살에도 이렇게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습관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며 밥을 먹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실 예정입니까? 지금 당장 시계를 바꿀 수 없다면 오늘은 30분만 일찍 드셔보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당신 뇌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합니다. 제발 그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습관입니다. 혼자 그리고 빠르게 먹는 것.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서두르지 않고 밥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 점심시간은 제게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철학을 논했고 어떤 날은 시국을 걱정했고 어떤 날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서 저는 생각을 다듬었고 감정을 풀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식탁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밥상은 갑자기 너무 넓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넓은 밥상 앞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켜놓고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빠르게 식사를 마칩니다.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식사는 뇌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온도를 감지하는 동안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대화가 더해지면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감정을 조율하는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까지 함께 깨어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뇌 전체를 산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혼자 빠르게 먹는 것은 뇌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식사를 반복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혼자, 산책도 혼자, 잠도 혼자. 처음엔 담담해 보였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자 그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학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있고 아무도 자극하지 않았던 그 뇌가 서서히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3번만이라도 사람과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드십시오. 경로당이어도 좋고 이웃집이어도 좋고 아들이나 딸과 전화를 켜놓고 함께 먹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리고 혼자 드실 때라도 부탁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이 음식을 만든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의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첫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그 작은 의식이 뇌에게는 놀이터가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결국 연결을 먹고 삽니다. 혼자 먹는 빠른 식사는 몸은 채울지 모르지만 뇌는 굶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뇌는 언젠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려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이고 그리움의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그 냄새는 전쟁 중에도 피난지에서도 저를 살아있게 해준 냄새였습니다. 김치도 그렇습니다. 젓갈 냄새가 벨 정도로 발효된 새빨간 그 김치 한 점이 없으면 밥이 밥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맛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그 맛 안에 우리의 청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담겨 있고 고향의 냄새가 담겨 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그리움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맛을 지금도 그대로 뱉으면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이 미세 혈관들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짜게 먹으면 이 혈관들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시아인, 특히 짠 음식이 기본인 식문화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치매의 형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동안 통증이 없습니다. 경고 신호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이 불안해지거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후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작은 행복이고 그 행복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90이 넘어 저는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절제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은 10년 후에도 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10년 후에도 좋아하는 책의 한 줄을 기억할 수 있도록 10년 후에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움의 맛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나면 드십시오. 다만 예전보다 조금 싱겁게, 조금 덜 자주, 대신 그 한 그릇을 천천히, 감사하게, 온전히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맛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기억 속의 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뇌를 지켜야 그 아름다움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짠맛은 내일의 기억을 담보로 빌린 것입니다. 그 빚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갚아가십시오. 맛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흐릿해지고 저녁이 언제인지 모른 채 하루가 끝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계를 볼 이유도 없고 시계를 보지 않으니 몸의 리듬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조용히 뇌 깊은 곳까지 번져갑니다. 저는 평생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피난길에서도 가장 바쁜 강의 시즌에도 식사 시간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것을. 뇌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뇌의 안 깊은 곳에 식요차 상핵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합니다. 이 시계는 빛과 어둠 그리고 식사 시간을 통해 맞춰집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으면 뇌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미리 소화 효소를 준비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 주기를 정렬합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무너지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들은 각자 따로 연주하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불협화음에 빠집니다. 특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이 리듬에 매우 민감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해마는 혼란을 겪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얕아집니다. 얕은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친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명석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 규칙 없이 살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유와 무질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으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뇌는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밥이 나올지 알고 있을 때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7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정오에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반에 저녁을 마칩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켜지는 한 제 뇌는 오늘도 안정 속에서 일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이 만들어주던 리듬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가장 기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이 세 가지를 정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입니다. 규칙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은 뇌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계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기댈 수 있는 리듬 하나쯤은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억을 지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내일까지 이어줍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간과되고 가장 쉽게 고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바꾸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입니다. 그냥 물.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말랐습니다. 더운 날엔 물이 당겼고 운동 후엔 자연스럽게 물을 찾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흐릿해집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갈증, 감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니 몸이 말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년기 만성 탈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히 뇌가 쪼그라들어갑니다. 뇌의 75%는 물입니다. 혈액도 물입니다. 뇌세포 사이를 오가는 신호도 물을 통해 전달됩니다. 몸 안의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2%가 부족하면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깁니다. 5%가 부족하면 심각한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2에서 3%의 탈수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세어보십시오. 커피나 차나 국물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물만 세어보십시오. 2잔이라면 오늘 뇌는 반쯤 마른 스펀지 상태로 하루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3잔이라면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6잔에서 8잔. 그것이 노년의 뇌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양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책을 펴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심지어 화장실을 가기 전에 머맡에 놓아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느끼면서 마십니다. 그것이 제 하루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뇌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의도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십니다. 오전 중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갈증이 없어도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미 목마름을 느끼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그러니 내가 의식적으로
몸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한 가지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몸을 이끌어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기 돌봄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하루에 물 몇 잔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위대한 건강은 화려한 처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물 한 잔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매일 쌓이면 그것은 뇌를 살리는 강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먼저 시듭니다. 그 다음엔 줄기가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뿌리가 죽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말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지금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처방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 함께 천천히 먹는 것, 싱겁게 먹는 것,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고, 105년을 사신 분의 이야기가 고작 밥상 이야기냐고. 저도 압니다. 세상엔 훨씬 더 거창한 건강 비결들이 넘쳐납니다. 값비싼 영양제, 최신 의학 기술, 복잡한 식이요법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오히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에 저녁을 드셨습니까? 혼자 드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드셨습니까?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마셨습니까? 위대한 노년은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5년을 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의 철학은 서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밥상 위에도 있습니다. 몇 시에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 그 안에 이미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를 존중하는 것, 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존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아니라 가장 익은 계절이라고.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노년은 평생 살아온 것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를 온전히 누리려면 뇌가 맑아야 합니다.
몸이 버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 밥상 앞에서 내리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오늘보다 30분만 앞당겨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드십시오. 국을 조금 싱겁게 끓여 보십시오.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드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당신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는 105살입니다. 아직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일찍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싱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래도록 맑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끝까지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밥상 앞에 앉는 것처럼 조용하고 성실한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 품위가 있고 그 품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